안녕하십니까. 수업 설계 2의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활동의 개발 시작하겠습니다. 간의 수업 사태와 수업 활동 간에 나왔습니다. 수업 사태, 학습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지과정 키워드입니다. 이해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업 사태들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내부 인지 과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에서 준비한 수업 활동이 필요하다. 자, 수업 사태와 학습 단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수업의 도입부, 주의 포착 해봤죠? 우리 주의 포착하는 거, 집중하는 거. 학습자는 수용을 하게 되고요, 주의를 하게 됩니다. 학습자에게 목표 알려주기, 그 다음에 기대를 하죠. 자, 선수 학습의 재생 자극하기 회상을 하게 됩니다. 전개부에서 학습 과제 이제 자극 제시하기 하면 선택적 지각을 하는 거고요. 학습 안내하기 의미의 보호와 성취 행동 유도 반응을 하겠죠. 피드백 제공, 이거는 강화 단계입니다. 더 강화 피드백 제공. 자, 수업의 마무리부 종결부에서는 성취 행동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니까 해상을 하겠죠. 파지 전이 높이기는 파지 및 일반화 단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지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입부는 뭐냐, 전개부는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간의 수업 사태와 관련 없는 수업 요소는 주의 포착 있죠. 도입 단계에서 하는 거고, 학습 내용 제시하는 거고요. 파지와 전이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거고, 학습자 특성 확인은 없습니다. 답은 4번. 86번. 수업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업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은 간의 수업 사태 중 어떤 사태와 관련이 있는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업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 학습 내용 제시죠. 네, 학습 내용 제시. 학습 내용 제시는 특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내적 활동으로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수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느끼는 자극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뭘로 했죠? 뭐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자, 수업 사태에서 제시되는 자극은 학습해야 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수업 도입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수업 활동과 관련이 먼 것은 도입부 잘 알죠. 주의 포착하고 목표 제시하고 선행학습은 진단평가입니까? 그래서 학습 내용 제시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학습 내용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88번. 학습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고 학습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거나 일반화 전이 쪽이죠.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면 일반화 전이 맞죠?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교수 활동에서 다음은 간의 9가지 수업 사태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도경수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교통 표지판의 개념과 식별 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표지판을 여러 상황과 관련지어 제시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교통안전과 관련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죠. 교육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파지와 전이 촉진입니다. 1번. 기억 속에 집어넣는 거죠. 자, 90번. 다음 간의 수업 사태를 잘못 짝지은 것은 기대감, 목표 제시.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제시하면 기대를 하게 되죠. 회상, 선수학습 회상 자극.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내거나 하면 해상을 하겠죠. 의미적 보호와 파지 전이, 이거는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파지 전이는. 자, 그래서 답은 3번. 회상, 수행, 행동, 평가. 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회상을 하는 거죠. 다음 수업 활동의 개발 2번. 간의 수업 사태와 수업 활동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수업 사태를 활용한 사례에 수업 도입
활동, 전개 활동, 마무리 활동, 뭐 시간 알고 계시죠? 뭐 시간은 문제 안 나옵니다. 40분, 5분 뭐 이러는데. 자, 대략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도입 활동. 흥미로운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주의를 유발한다. 흥미있는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뭐를 해서 하라고 우리 지도안 만들 때 했었죠. 자, 성취감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표를 제시한다. 수업 목표 제시하고 따라 얘기하고 했죠. 자,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인출하기 위하여 이전 학습 내용을 회상한다. 이것은 지금 도입 활동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맥락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도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수업 전개 활동,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적절한 의미적 약화를 통하여 학습한다. 그렇죠.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수행 도출 방법을 활용한다. 학습자의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의 수행을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자의 인출활동과 일반화를 위하여 파지, 전이 활동을 수행한다. 또 나왔습니다. 인출활동, 일반화, 파지, 전이. 이건 마무리 단계. 자, 의미적 약화가 뭔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자의 다양한 활동이고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한 수업 활동입니다. 네, 아까 그 도경수 선생이 했던 것처럼 수업이 끝난 후에 실제 사례를 해서 하는 거는 뭐 기억이 잘 되겠죠. 자, 학습자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자의 활동이고, 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학습자의 활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억의 세 가지 과정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약화, 저장, 인출입니다. 약화는 기억 보호를 형성하고 저장, 약화된 정보를 기억 속에 유지하고 인출은 꺼내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수업 사태는 수업 목표 제시하는데 다른 상황에서 아직 활용한 단계가 아니죠. 선수학습의 소지 여부 하기 아니고 연습활동과 피드백의 제공, 전이활동 촉진하기. 네, 활용 단계는 전이활동. 전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이를 높이려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들의 기억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 한편 이를 즉각적으로 다른 학습 상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전이 단계에 왔습니다. 강화 피드백을 제공하기는 학습자가 목표에 명시화된 특정 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강화 피드백은 아니죠. 목표 명세가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서 거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X가 되겠고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자가 목표에 명시화된 특정 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단계는 의미적 약화와 학습 안내하기. 네, 전개 단계에서 학습 안내하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학습해야 할 내용을 의미 약화하여 장기 기억에 넣어야 하는 수업 사태입니다. 아까 내용이 나왔었죠. 이 앞 시간에 나왔나요? 예, 의미적 약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화를 통하여 학습을 안내한다. 자, 강화 피드백을 제공하기는 여기 이제 칸이 없어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로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화 피드백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PPT를 활용하여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보여주고 제시를 한 거죠. 보여줬다는 거는 공식의 글씨체를 크게 표현하며 수업 보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업 사태는 안내 제시 없으니까 학습 안내 제공이죠. 수행 도출은 뭐 평가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연습 활동과 피드백 제공 아니고
전이활동 촉진하기 일반화도 아닙니다. 해설: 학습 안내를 하는 것은 학습자가 목표에 명시화된 특정 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공식도 보여주고 공식 글씨체를 크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수업 전개활동에 적용해야 할 수업 사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전개활동이랍니다. 수업 전개활동에서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는 도입 단계에서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2번. 특정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수업 내용을 의미 있게 제시한다. 수업 내용 제시하는 거 전개 첫 단계에서 하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다음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자의 인출 활동과 인출은 뭔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전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일반화, 파지와 전이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거죠. 학습자의 수행을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마무리 단계겠죠. 95번. 학습자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정확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수업 활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정확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수업 활동. 강화, 피드백 제공하기. 강화, 네, 피드백을 제공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지각 수행 도출하기 아니고요. 수용, 학습을 안내하기. 일반화는 이건 전이죠.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 96번. 간해가 제시한 학습 성과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언어정보. 중학생인 영은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게 사용한다인지 글씨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지적기능. 초등학생인 미나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적절한 비유법에 맞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지적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비유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태도. 고등학생인 혜진이는 가족 나들이 중 차 안에서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창안하다. 창안하면 뭡니까? 인지 전략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운동기능. 유아원생인 유나는 연필을 사용하여 글자 쓰기를 포함하여 특정한 종류의 그리기를 할 수 있다. 이제 뭘 알고 쓰는 게 아니고 그리기를 한다. 육체적인 걸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글을 쓴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보가 맞습니다. 공식을 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적으로 될 것 같은데 글을 쓴다 어느 정보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업활동의 개발. 켈러의 동기 이론과 수업활동,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4개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나온다. 4개 중에 하나가 수업활동과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땡큐고 아니면 이제 설명을 하고 고르는 게 되겠죠. 자, 주의집중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의집중, 학습자의 호기심, 관심을 유발 혹은 유지하는 전략. 그렇죠. 주의를 끄는 거죠. 즉각적 각성,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탐구적 각성, 호기심을 유발하는 학습자로 하여금 탐구하는 태도를 어떻게 갖게 할까? 다양성 전략,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적절한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관련성, 친밀성 전략. 이거 관련성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친밀성 전략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관련성. 교수 내용을 학생들이 필요와 가치에 관련 지우는 전략. 학생들이 필요한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연관을. 친밀성 전략, 수업 내용과 학습자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목적 지향적 전략, 최적의 선택, 책임감, 영향
언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모티브 일치, 수업을 학습자의 학습 양식과 개인적 흥미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련성은 흥미를 유발한다,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 이거는 쉬운 문제를 내서 맞추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성공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하는 전략이다.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전략,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까?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기회 제시. 자, 개인적 통제 전략, 학습자가 자신의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쉬운 문제 주면 된다고 했죠. 만족감 전략, 학습자가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스스로 강화를 관리하여 조절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내재적 전략, 외재적 전략, 공정성 강조 전략 3개면 어떻게 한다? 시험에 나온다. 자, 노란색으로 했다는 거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재적 전략은 새로 배운 지식 기능을 사용하도록 의미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까라는 것이고, 외재적 전략은 학습자의 성공에 대해 외적 강화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칭찬해주면 되죠. 공정성 강조 전략,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켈러의 동기 모형과 관련이 먼 것은 신기성이라는 건 없죠. 딱 1번에 답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중, 관련성, 만족감. 네, 아까 나온다고 했죠.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나왔습니다. 답은 1번. 노력이나 능력으로 성공 기인, 개인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하고 개인적인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기는 켈러가 제시한 어떤 전략과 관련이 있는가?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주는 거죠.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칭찬, 자신감을 주는 거죠. 자, 99번. 학습하는 데서 친밀성 전략은 아래에 제시한 켈러의 동기활동 중 어디에 속하는가? 친밀성, 관련이 있어야죠. 관련,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나 이런 관련성 전략입니다. 친밀성 전략은 수업 내용과 학습자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친밀한 인물 혹은 사건을 활용하기,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림 자료를 활용하기, 친밀한 예문 및 배경 지식을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0번. 다음 중 켈러의 동기 전략과 관련이 먼 것은 주의 집중 전략, 관련성 전략, 신기성 또 나왔습니다. 만족감 전략, 자꾸 이렇게 없는 말을 외우다 보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없습니다. 자, 답은 3번. 켈러의 동기와 전략 중 관련성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관련. 학습 동기 일치, 그렇죠. 나랑 관련이 있으면 학습 동기가 생기는 거죠. 목적 지향성 전략이고 친밀성, 관련이 있으면 친밀해진다. 공정성 강조 전략은 아니다. 답은 4번. 학습하는 데 있어 친밀한 인물 혹은 사건을 활용하는 전략 방금 나왔습니다. 관련성, 친밀성, 그죠? 관련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활동의 개발 4. 켈러의 동기이론과 수업활동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워드만 읽고 가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핵심 정리가 아니고, 자, 언어 정보와 직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어 정보에는 이렇게 기억 조성술과 연상 기법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언어 정보를 이제 가르칠 때, 수업 활동을 할 때, 그래서 기억 조성술은 보니까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TV 매체나 기억을 잘하는 전문가들의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기억 조성수로 활용한다라는 게 이제 교재에는 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업훈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유의미한 기억을 위한 연상기법, 기억의 연상 체제 제공한다.
그래서 연상체제 예를 들면 지도에 지명을 해올 때 뭐 이런 시간에도 나왔죠. 지역의 위치, 특산물 또는 특정 부분과 연관시킨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 연상 제공을 한다. 언어 정보의 사실학습을 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맥락적 상황을 활용해서 유의미하게 연상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과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속담 같은 거 외울 때도. 지적지를 보면 변별학습이 있고, 변별학습은 변별할 대상 혹은 상징의 특징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뭐 변별을 해야 되면 그 특징을 알려주면 되겠죠. 뭐 사례를 제공한다. 정적 사례와 부적 사례를 제공한다. 그렇게 되고요. 뭐 개념에 있고요. 법칙학습은 원리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칙에 대한 언어적 진술을 하고 적용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준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풀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수학을 했지만 법칙학습 뭐 다른 것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 문제 해결 학습. 자, 성공적인 해결에 필요한 특징을 제공한다. 필요할 때 간접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성과 유형별 수업 방법 또 3개입니다. 3개면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운동기능, 태도, 인지전략.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동기능은 운동하는 거고, 운동기능은 아까 체크리스트와 같은 실행 절차를 제공한다. 루브릭을 제공한다. 시범을 보인다. 이게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머리 커트를 하면 시범을 보여준다.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습 활동을 제공한다. 연습하게 하면 되겠죠.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동기를 제공한다.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인물 혹은 사례를 제시한다가 되겠습니다. 초인지 전략을 기술하거나 인지 전략에 초인지 전략을 기술하거나 시범을 제공한다. 그래서 초인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신의 현재 수행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 불교입니까?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성찰? 어쨌든 그래서 초인지 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피드백을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설명을 하고 무엇이냐, 운동기능이냐, 태도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내재적 즐거움을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할까? 그리고 학습자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제공할까? 의 진술문은 켈러가 제시한 동기 유발 요소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즐거움을 어떻게 지울까? 즐거움. 즐거우면 만족감이죠, 만족감. 즐겁다. 자신감, 주의 집중, 관련성 아니고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전략은 강화 전략과 공정성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강화 전략은 내재적 강화와 예제적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104번. 다음 중 태도 학습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업 전략은 태도. 아까 태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반복 학습은 운동이죠, 운동. 충분한 연습의 제공, 마찬가지고 변화를 위한 동기 제공. 동기 같습니다, 동기. 아까 동기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제공도 어떤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태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기가 있으면 하게 되겠죠. 변화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위에 썼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105번. 다음 중 운동기능 학습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업 전략은, 운동기능은 뭐 반복 연습 아닙니까? 운동하는데. 자, 변화를 위한 동기 제공은 아까 태도라고 했고요. 행동의 공통적인 부분을 확인한다.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한 강화 전략 사용한다. 실행 절차를 제공한다. 네, 절차, 피드백. 답은 4번. 운동기능은 다음과 같은 수업 전략이 효과적이다 해서 보겠습니다. 예, 체크리스트 나오죠. 어떤 절차를,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제공한다. 각 부분의 기능을 시범하고 설명한다. 네, 부분적으로. 분수, 전수. 전체의 기능과 부분
기능의 연습을 제공한다. 뭐 연습을 하면 되겠죠. 언어적 암시 사용한다. 피드백에 따르는 연습 활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의 필요 조건이나 성공의 기회를 제시하는 전략은 켈러의 동기활동 중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할까요? 성공의 기회, 성공을 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 성공을 했다. 자신감 전략. 그래서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주고 자신감을 올려줘라. 그래서 성공기회를 준다. 107번. 다음 중 운동기능 학습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업 전략은 실행 절차 제공이죠. 절차, 피드백, 아니죠, 체크리스트. 절차를 해라. 변화를 위한 동기 제공, 태도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사례 제공 아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업 매체 선정. 자, 수업 매체의 개념과 정의. 수업 매체는 이거는 키워드만 읽고 가겠습니다. 진짜 내용이 핵심 정리가 아니고 한 페이지가 됩니다. 수업 매체는 수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학습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수업 매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 매체는 학습을 보조하는 거고, 학습자와 교사하고 뭐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게 되겠죠.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시청각 매체뿐 아니라 인적 자원, 학습 내용, 시설, 학습 환경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 개념보다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색이 안 칠해진 거 보니까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매체의 역할과 기능은 매개적 보조 기능, 연결해 주는 거, 정보 전달 기능, 그렇죠.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학습 경험 구성 기능, 수업 기능이 있습니다. 수업 기능 중요한데, 매체 자체가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죠. 매체가. 자, 수업 매체 선정 기준은 학습자 특성, 수업 활동 실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학습자 특성은 뭐 학습자에 관한 거고, 연령, 지식 이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 기반 매체 활용은, 인터넷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업 매체의 정의를 설명할 때 협의의 개념, 아까 그 포괄적 개념이 아니고 꼭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협의의 개념과 관련이 먼 것은 인적 자원,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는 이게 이제 수업 매체에 들어가는데, 다시 볼까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업 매체 개념에 인적 자원, 학습 내용, 시설, 이거는 포괄적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읽어봤으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협의의 그 수업 매체는 뭐 소프트웨어냐, 시청각 교재냐, 하드웨어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게 조그맣게 보면 이런 것들이고, 인적 자원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매체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수 학습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협의의 개념은 그냥 전달해 주는 것, 단순히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청각 매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번. 다음 중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 행동을 매체가 대신해서 수행한다는 기능은 수업 활동이죠. 교수가 하는 게 수업인데 매체가 대신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기능이다. 4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의 내용 중 인터넷 기반의 교육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인터넷 잘 알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장점이 아닌 것이니까 이거는 장점이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공간 제약에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문구 자체가 단점입니다. 볼 것도 없고. 자, 2번이 답인데 3, 4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전달 유지의 교육 방법과 교실 중심의 제한된 교육 환경에 탈피할 수 있다. 그렇죠. 인터넷을 하면
꼭 교실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등 교수학습의 질적, 양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111번. 다음 중 수업매체 초기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업매체 초기 개념. 인적자원, 가상현실, 시청각 매체, 학습 환경. 답은 3번 시청각 매체. 딱 봐도 시청각 매체가 뭐 수업 매체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환경이나 가상현실은 모르겠고, 인적자원은 아까 또 협의 개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매체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수업 매체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매개, 당연히 매개적이고 보조 기능 한다고 그랬고요. 정보 전달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교수자를 대신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 학습 경험 구성 기능 한다고 했습니다. 정보 확산은 아니죠. 수업 매개가 아니고 정보체가 하는 거겠죠. 비슷하니까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보 전달이냐 정보 확산이냐 이렇게. 그래서 답은 정보 확산. 문제를 안 풀어보고 가면 막 비슷비슷한 말이라서. 그런데 한번 풀어봤으니까 0.5초 만에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가. 다음 중 수업매체의 수업기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수업매체의 수업기능, 교수자 대신하는 수업기능. 자,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구성해 주는 것, 매체가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문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수업기능이니까 수업을 해주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업의 실행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업의 실행. 자, 우리가 이제 그토록 지도안도 만들고 실습도 했던 수업의 실행. 자, 이론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행동주의 기반 교수 학습의 유형. 개별화 수업이 있고 소집단 수업이 있고 대집단 수업이 있습니다. 개별화 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고, 소집단 수업은 소규모로 팀을 조직해서 토의활동, 서로 협력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개별화 수업에 동일한 수준의 개인은 없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합니다. 대집단 수업은 뭐 행동주의 수업의 기본적인 거죠. 옛날에 많이 했던 교수 한 명이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방법이죠. 문제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다음 중 개별화 수업의 장점과 관련이 먼 것은 학습자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능하다. 개별화니까 그렇죠? 맞는 거, 먼 것이니까 얘는 맞는 것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네, 맞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네, 개별화니까 개별적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반성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토의라든가 뭐 문제해결 학습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115번. 다음 중 전통적인 교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유형과 관련이 먼 것은 전통적인 교수 방법. 강의법이죠. 강의법. 자, 소집단 수업 가능하죠. 집단이 작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대집단 수업 가능합니다. 자, 문제 해결식은 안 되죠. 강의식으로는. 개별화 수업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강의하면 되죠. 답은 3번 문제 해결식 수업.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기반의 교수학습 유형인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며 소집단, 대집단, 개별화 수업이 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문제 해결식 수업은 구성주의 기반의 수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통주의하고는 뭐 구별을 해야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6번. 다음 중 소집단 수업의 장점과 관련이 먼 것은 협력학습을 통하여 리더십이나 협동성 등의 자질을 육성할 수 있다. 소집단이니까 협력학습 맞죠? 토의하고 토론해야 되니까 협력학습 맞습니다. 당연히 하다보면 리더십이나 협동성 나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학습자의 진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토론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진도를 맞출 수는 없죠. 맞출 필요가 없죠. 반성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수업을 하다 보고 협의를 하다 보면 반성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겠죠. 답은 3번. 자, 소집단 수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차를 정확히 확인하여 학습할 수 있다. 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진도를 맞출 수 없다. 맞추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아닙니다. 자, 협력학습을 통하여 협력을 해야 되고 리더십이나 협동성 등의 자질을 육성할 수 있다. 학습자 개인 지식이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7번. 다음 중 행동주의 기반의 집단 수업에서 수행 가능한 수업의 행태와 관련이 먼 것은 뭘까요? 행동주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집단 수업이고 상상을 하면 교수가 한 명이 있고 여러 명의 학습자가 있다. 2인 집단 수업 가능하죠? 개별화 수업 아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습자도 주도 수업, 교수자 주도 수업이죠. 그렇죠? 한 명이 있고 교수자 한 명이 있고 학습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주의 집단 수업에서는. 소집단 수업, 네, 집단이 소집단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18번. 다음 중 행동주의적 기반의 수업 접근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수업 방법은 액션 러닝, 프로젝트법, 강의 기반이죠. 행동주의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 아니고요. 119번. 다음 중 개별화 학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문제 해결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좋은 예이다. 아니죠. 토의 활동으로 서로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소집단입니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방법이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 형태를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집단도 집단, 그러니까 소집단이든 대집단이든 안 보겠습니다. 수업의 실행 2번. 구성주의 기반 교수학습의 유형. 문제중심 학습.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문제중심 학습 모형은 실생활의 문제 사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비구조화한 교육적 접근으로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기능과 협동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는 학습 형태이다. 문제중심 학습법이죠. 프로젝트법.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 방법을 배격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계획하고 구안하게 하며 생산활동을 자연환경 속에서 전개시키기 위해 시작된 교육 방법이다. 문제 보겠습니다. 행동주의적 기반의 수업 접근 방법으로서 주로 활용되는 수업 방법은 행동주의 강의 기반이죠. 읽어보시고요. 학습자들로 하여금 계획하고 구안하게 하며 아까 나왔습니다. 생산활동을 자연 환경 속에서 전개시키기 위해서 시작되는 교육 방법은 프로젝트법. 학습자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생산활동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음 중 122번 문제중심 학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련이 먼 개념은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구조적인 문제, 평가의 다양성 맞고요. 자기주도적 맞습니다. 비구조적입니다. 답은 3번. 123번. 새로운 접근 방식, 구성주의적 교육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완전학습. 1번 완전학습입니다. 프로젝트법, 액션러닝, 문제중심 학습은 구성주의 거죠. 자, 124번. 다음 중 플립러닝이 뭡니까?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다음 차시에 배울 건데 바꾸는 거죠. 바뀌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답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학습자들의 정보와 격차는 학교 밖 학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1번이 답입니다.
정보와 격차는 학교 밖에서 학교 밖 학습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학습자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들 수 있다.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개발한 콘텐츠 접속이 힘들 수 있다. 단점이죠, 단점. 이건 아니죠, 단점이 아니죠.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제시에 풀림 능력이 나오니까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문제 중심 학습과 관련이 있는 것은 러닝 코치의 역할을 중시한다. 문제 중심. 학습의 주제를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문제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문제로부터 이거 러닝 같은데, 완전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번히 평가한다. 문제 중심 학습. 문제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문제 중심 학습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업의 실행 3번. 구성지휘 기반 교수 학습 유형 액션 러닝, 플립 러닝 나옵니다. 아까 문제 나왔던 플립 러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액션 러닝은 이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실천 학습으로서 액션 러닝은 교육 참가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또는 전체가 실패의 위험을 갖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전체가 실패의 위험을 갖는 집단이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법이다. 새로운 교육 접근 방법으로서 액션 러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한다. 기업에서 사용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플립 러닝 여기 나왔습니다. 역진행 학습, 거꾸로 학습이라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업 과정과 활동 내용을 뒤집는 형태의 학습 유형이다. 학습자와 상호작용에 수업 시간을 더 할애하는 교수 방법이다. 플립 러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학습자들의 정보와 격차로 인해 필요한 학습을 학교 밖에서 제한받을 수 있고, 학습자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집에 최소한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환경이 마련해야 된다. 환경적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의 실행과 진단, 목표 제시하고요.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교수법을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료를 준비했으면 동기 유발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전에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티칭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축소된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다. 이 내용도 이게 뭐냐 하면 마이크로 티칭, 아니면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 수정, 보완하여 다시 가르치는 순환적 과정이다. 교수 기술을 개선, 획득하도록 돕는 일종의 수업 컨설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액션 러닝하고 전통적인 교수 방법 차이를 보시면, 액션 러닝은 수요자 중심이다. 전통적인 교수 방법은 공급자 중심이다. 액션 러닝은 문제 상황 속 내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가다. 전통적 방법은 문제 상황 속 소수의 외부 전문가가 있다. 액션 러닝은 참여식이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죠. 전통적인 교수 방법은 주입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션 러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다. 이론 중심의 내용이다.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어 있다.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어 있다가 정답입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죠. 보겠습니다. 액션 러닝 수요자 중심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설명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플립 러닝 바뀌는 거, 거꾸로 플립 러닝의 장점을 설명한 것과 관련이 먼 것은, 이거 이제 학습자가 가진 정보와 격차로 인해 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아까 뭐 최소한의 어떤 장비가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및 개별 접촉 시간이 증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단점이죠. 1번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학습자가 가진 정보와 격차로 인해 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장점, 아까 상호작용 좋고요.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맞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128번. 축소된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면 뭡니까? 마이크로 티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교수자와 교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은 마이크로 티칭. 거꾸로 기업에서 이렇게 되고. 다음 문제 129번. 다음 중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 방법과 설명의 관계가 잘못 짝져진 것은 플립러닝,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역전되었다. 잘못 연결된 거니까 이거 맞죠. 액션러닝, 경영적인 측면 회사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기업에서. 이 고려된 교육 방법이다. 맞는 거고요. 프로젝트법, 문제 선택이 학생에게 주어진다. 네. 문제 중심 학습,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는 매우 구조적인 형태로 주어진다. 구조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나오면 틀린다. 이거 자주 나오네요. 구조적.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나오지? 구조화. 비구조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130번. 문제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구성주의 기반 수업이 가지는 공통점과 관련이 먼 것은 검토를 위한 자기 성찰을 강조한다. 먼 것, 자기 성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불 아니고 성찰. 자, 팀 단위의 협동 학습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시작 단계에서 제공한다.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 상황과 관련된 사례나 문제를 제공한다. 목표를 시작 단계에서 제공한다?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행동주의에서 참에 최종 수업 목표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의 평가와 수정. 수업을 했으면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지도안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정 단계에 또 1, 2, 3, 4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수업에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수업에.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안을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겠죠. NCS 기반 교수학습 지도안 설계와 개발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실습에서. 훈련 기준을 확인해야 되고요. 훈련 기준이 있었죠. 능력 단위별로 수업 계획표 복사 붙여넣기 했죠. 능력 단위 요소 혹은 수행 중거를 확인했죠. 네. 모듈 교재에서 능력 단위 요소 혹은 수행 중고 내용을 확인함. 모듈 교재의 내용을 분석함. 분석했습니까? 이론 수업, 내용을 가르칠 순서대로 배열함. 실기 수업은 작업의 순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함.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함.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나올 것 같고요. 종류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퀴즈. 다음 중 수업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수집되어야 할 정보와 관련이 먼 것은 수업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수집되어야 할 정보, 성취도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학생들의 수업 중 질문 횟수 자료.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에 대한 관찰 자료, 동기 혹은 학습 태도 평가 결과. 수업 전에는 학습자의 선행학습 수업에 임하는 동기 그리고 학습 태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2번. 엄밀히 따지면 수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 횟수가 많거나 이러지 않을까 해서 연관 지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질문 횟수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수업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집을 해야죠. 자료 수집했으면 평가 안 하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이 평가라는 거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 지도안이 맞는지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죠. 마지막에 수정하겠죠. 그래서 수집하고 수정이 마지막에 있는 것도 2번이지만 우리가 뭐 분석 평가는 알고 있으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NCS 기반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할 때 활용해야 하는 내용과 관계가 먼 것은 훈련 기준 있어야 되고요. 수행 준거 있어야 되고 능력단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점, 행동, 생뚱맞죠? 네. 답은 4번. 134번. 자신의 수업을 수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지도안을 짤 때 맨 처음에 짜는 거 수업 목표를 확인해야죠. 목표가 맞는지. 135번. 수업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수업 행위를 평가하는 강의 평가, 학습자가 교수자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은 하죠. 설문. 자,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는 자가평가 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가 수업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 티칭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는 자가평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은 수업을 뭐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필요가 없죠.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취향이죠. 네. 자, 여기까지 수업 설계 이해 오늘 다 마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